북위 59도, 스톡홀름은 알래스카와 아이레벨을 같이 합니다. 겨울은 5달이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나머지 계절은 희미해집니다. 한 해 1m 가까이 눈이 내리지만 산속의 눈은 애초에 녹지도 않죠. 스웨덴은 이번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만 메달 10개를 획득했습니다. 남위 23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1년 내내 여름인 이 도시는 브라질이 올림픽 비치볼리볼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위도에 따라 메달 수가 달라진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실제 수많은 통계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죠. 그리고 방금 언급한 두 나라는 수시로 언급되는 사례입니다. 물론 스웨덴은 반박 자료에도 등장하죠.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비치발리볼 금메달은 스웨덴이 차지했습니다.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비치발리볼 월드컵에서도 스웨덴 A팀이 정상에 올랐죠. 상대팀은 B팀이었습니다. 1년 중 모래에서 포근함이 느껴지는 날은 2달 남짓합니다. 스웨덴 여름은 찰나인데 그마저도 비와 바람이 수시로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도대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한 거냐고. 사람들은 스웨디시 점프라고 대신 대답합니다. 정작 당사자는 반문하죠. 무슨 환경을 말하는 거죠? 실내에선 얼마나 높게 뛰고 강하게 때리는지, 그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해변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빈틈을 읽고 반응하는지, 그 날카로운 공간 감각도 요구합니다. 비치발리볼 선수가 모래 위의 체스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이유죠. 백사장에 서 있는 선수는 고무 코트보다 2배 넘는 공간을 커버해야 합니다. 게다가 모래는 발목을 붙잡죠. 버티컬은 최대 20% 감소하고 움직임은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는 간결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죠. 빈틈이 완벽하게 설계됐을 때 비로소 공격수는 도약합니다. 그건 세 번째 터치일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비치발리볼 공격의 95%는 마지막 터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점프셋은 그 암묵적인 룰을 깨트리면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점프셋은 세터가 공중에 떠올라 공을 토스하는 기술입니다. 고작 땅에서 발만 뗐을 뿐인데 수비수가 느낄 그 압박감은 차원이 달라지죠. 리시버가 서브를 받아냅니다. 그 공은 네트 근처에 떨어지는데 다음 공격을 셋업하는 거겠지 하는 순간 세터가 냅다 팔을 휘두르죠. 세 번째 터치만 기다리던 수비수는 반응할 틈도 없이 점수를 내줍니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플레이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터치에 함께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세터는 공을 사뿐히 반대 방향으로 보냅니다. 뒤따라오던 공격수는 그 광활한 여백에 마음 가는 대로 공을 내리꽂습니다. 이처럼 점프셋은 두 번째 터치를 이지선다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비 반응에 따라 정답을 바꾸죠. 이 혁신은 2000년대 중반 호주 선수들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실한 건 오스트레일리아 점프셋 혹은 폴리시 점프셋이라고 불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 누구도 경기 내내 점프셋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점프셋은 기술보다 기지에 가까웠습니다. 리시브가 네트에 가깝게 붙었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세터의 센스나 임기응변이었죠. 점프셋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선 서브를 받아내면서 공격을 셋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변의 바람은 서브를 막으로 만들곤 합니다. 온전히 받아내는 것도 힘든데 공을 네트에 바짝 붙여야 합니다. 손끝으로 밀어내는 것도 아닌 팔뚝으로 튕겨내서 말이죠. 설령 매번 완벽하게 셋업하더라도 두 번째 터치마다 모래를 차고 뛰어오르는 건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비치발리볼 관련 논문에서는 점프셋이 워낙 비효율적이라 경기에서 보기 드문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터치가 점프셋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고작 4%밖에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스웨덴 코치들은 의심했습니다. 매번 완벽하게 서브를 받아내는 게 두 번째 터치마다 점프하는 게 사람들 말처럼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닌지. 그들의 가설을 실험하는 데 있어 스웨덴은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스웨덴 체육연맹은 어린이들이 2개 이상의 스포츠를 하는 걸 적극 권장하죠. 다양한 환경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새로운 놀이를 통해 활동적인 삶의 흥미를 이어가는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인 셈입니다. 동시에 신체 문해력을 기르면서 부상을 예방하고 잠재력을 발견하는 등 유망주를 양성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스웨덴의 6살부터 12살 아이들 70%가 스포츠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약 80만 명인데 그중 절반은 2개 이상의 종목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40만 명의 유소년은 어떤 종목에도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준비된 상태라고 낙관할 수 있죠. 어쩌면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치발리볼 유망주 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라스무스 연송 코치는 14살의 다비드 아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 다비드는 체조, 육상, 축구, 농구, 스키 안 해본 스포츠가 없었다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몸을 쓰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훗날 코치 라스무스는 다비드의 장점으로 신체 밸런스를 꼽았습니다. 몸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점에 이르렀을 때도 공을 어디로든지 보낼 수 있다고 말이죠. 2년 뒤 동갑내기 요나단 헬비그가 파트너로 선택됐습니다. 스웨덴 최고의 공과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요나단은 아무리 복잡한 작전이라도 단번에 이해했다고 합니다. 또 본능적으로 물리학과 수학으로 플레이를 이해했다는데 그 공학적인 직관이 점프셋의 군더더기를 걷어냈을 것만 같죠. 그리고 그건 학업과 엘리트 스포츠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내 점프셋을 한다. 그 단순한 승리 패턴이 노출됐을 때도 스웨덴 코치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스웨디시 점프셋을 따라할 수 있지만 요나단과 다비드만큼 최적화되어 있진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자신들만큼 연습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올해에만 30일 이상 폭염경보가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기온이 44도까지 올라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역대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그의 100일 넘게 비가 내렸다죠. 그럼 리우 해변에서 배구를 할 수 있는 날은 200일 남짓합니다. 그것도 후하게 쳐준 것만 같은데 앞으로 줄어들 일만 남았죠. 스웨덴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365일 일테입니다. 여름에 대한 갈망과 스포츠 친화 정책, 그리고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대대적인 시설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비치발리볼 센터는 스웨덴에 있습니다. 그것도 스웨디시 점프셋이 탄생하기 10년도 훨씬 전에 지어졌죠. 2025년 기준 스웨덴 전역에 실내 비치발리볼 센터는 8개가 있다고 합니다. 코트 수는 50개가 넘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인도어 코트가 가장 많은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덕분에 선수들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1년 내내 언제든 훈련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보다 정밀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바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 손에 닿는 그 촉감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죠. 다비드는 실내 훈련 비중이 높았던 게 점프셋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성장했던 시기를 팬데믹 기간이라고 했죠. 해변은 봉쇄됐지만 체육관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끝나자 스웨디시 듀오는 성인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2022년 유럽 선수권 정상에 올랐고 이듬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나머지 대회를 휩쓸더니 세계 랭킹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파리올림픽 22살의 동갑내기는 올림픽 비치발리볼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날로 비치발리볼의 주도권이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갔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2회 연속 북유럽 국가가 금메달을 획득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2020 도쿄에서는 노르웨이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에도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냐는 물음이 쏟아졌는데요. 노르웨이 대표팀은 답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12명을 모으기보다 4명을 모으는 게 더 쉽다고. 그래서 비치발리볼이 적합했다고.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환경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우리는 스웨디시 점프셋에서 사회, 문화, 경제 이 3가지의 화학 반응을, 혁신을 일으키는 태도를, 기후와 스포츠의 그 느슨해진 관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그들의 환경에 대해 궁금해했는지 그 욕구와 숨은 의도를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혹 성공한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들의 조건과 환경을 조금은 집요하게 파헤쳐 보곤 하는데요. 집이 좀 살았는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했는지, 회사는 어디 나왔고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혼자 시작했는지, 심지어 하루에 몇 시간을 잤는지 궁금해할 때도 있습니다. 질문이 갈수록 사소해졌던 건 얻은 정보를 통해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을 구축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가 그리던 그 완벽한 환경을 절대 갖출 수 없어서 애초에 시도할 일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스웨디시 점프셋이 공공재가 돼버린 지금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다비드는 걱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점프셋을 마스터하는 데만 7년이 걸렸어요. 아마 그 누구도 우리만큼 실패를 감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공의 조건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실패도 중요하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